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뻘소리 없이 핵심만 찔러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별곡은 고전 운문 가운데에서 입시생들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작품이죠. 그래서 이거를 또 설명한다고 하는 게 좀 민망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큰 틀에서 줄거리 정도 같이 확인하면서 핵심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르는 당연히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고 고려시대 평민들의 정서를 노래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고려가요에 고려가요라고 하는 놈이 어떤 장르적인 특징이 있는가,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기 전에 확인 정도 잠깐 하고 지나갈게요. 자, 고려가요는 기본적으로 3음보로 쓰여지니까 당연히 정형적 율격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원래는 얘가 구비문학이었었고요. 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연체라는 말을 쓰죠. 연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분연체 혹은 분장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구비문학으로 당연히 평민들의 정서를 보여주던 것이니까 구비문학으로 이렇게 전승되다가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고 나면 이것을 한글로 기록을 하게 되고, 이 기록된 형태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기본적인 이야기야 다 알고 있을 거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평민들의 정서를 담았으니까 너무 야한 얘기가 많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면 열받는 사랑 이야기야. 그래서 고려가요를 남녀 상렬지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야 수십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실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을 보시면 계속 위 두어랑시앙 디렁디리라고 하는 후렴구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명할 내용이니까 여기서 그거 한 개만 얘기를 하고 지나갑시다. 기록되는 과정에서 그냥 기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궁중잔치에서 향악이라고 하죠. 임금님께서 참여하는 궁중잔치에 이 고려가요를 노래 가사로 사용을 한단 말이지.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 고려가요가 남자 여자 사랑 얘기인데, 보통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만났을 때 기쁠 때는 우리가 시를 쓸 여력이 없죠. 항상 헤어진 다음에 쓰는 이야기니까 슬픈 내용이 되게 많아. 임금님 앞에서 슬픈 내용 짓거리면 술만 나겠어요. 그러니까 슬픈 내용을 쓰긴 하되 그 중간중간에 후렴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흥이 나니까. 그러면 이 후렴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리듬감을 주는 거예요. 뭔가 우울한 이야기 속에 얘를 집어넣어서 리듬감을 집어넣고 들게 하고요. 혹은 흥을 돋우는 효과를 갖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오직 음운의 반복이죠. 음운의 반복, 음악성이 있는 음운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위 두어렁성 디렁디리는 리을, 이응 이런 게 반복이 되죠. 유음과 비음을 반복해서 리듬감을 주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 후렴구에다가 시상을 집중한다 이런 말 나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겠죠. 의미가 없다 보니 시상을 집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화자의 정서, 서경별곡에서 화자의 정서는 님과 이별한 것이니까 부정적인 정서죠.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위 두어렁성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화자의 정서와 조응이 안 됩니다. 화자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조응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게 후렴구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일단 먼저 알아두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새로운 또 다른 견해가 하나가 있어요. 요 견해는 원래 이때 구비문학일 때에는 없던 건데 기록되는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일 때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말고 다른 견해는 아니다. 원래 이때부터 구비문학 시대부터 존재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록된 게 아니라 고려인들이 이 글을 창작할 때 그때부터 위 두어렁생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견해는 뭐냐면 고려인들의 이 노래를 통해서 고려인의 낙천적인 성격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슬픈 내용 속에도 슬픔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 리듬감 있는 밝은 후렴구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낙천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후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인
설명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고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일단 먼저 기본사항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총 3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시가 출제되는 포인트는 화자의 태도에 있을 겁니다. 이별을 당하는 여성 화자가 나올 거예요. 얘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이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가 보게 되는 대부분의 고전 운문 속의 여성 화자들은 매우 소극적이고 천념적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죽는 상황 아니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죠. 그 여자뿐만 아니라 고전 속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천념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서경별곡석에 등장하는 화자는 적극적인 이별의 거부를 합니다. 이런 거는 매우 독특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읽어볼 테지만 3년을 보시면 떠나는 님이 나를 떠나고 나면 저렇게 틀림없이 딴 여자 만나가지고 재밌게 살 거야. 뭔가 님에 관한 불신감도 드러내고 있고요. 다른 여자에 대한 질투도 드러내고 있고 떠나는 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시에서는 보기가 매우 어려운 독특한 점이니까 그걸 읽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두고요. 자,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쭉 읽고요. 후렴구는 제가 한 번만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표시해놨습니다만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금방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일단 한번 제가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이 아질까는 여음구입니다. 아무런 뜻이 없어요. 빼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자, 서경이 서울, 다시 읽을게요. 서경이 서울이지만 위 두 원형식 들어가 있고요. 닦은 곳, 털을 닦은 곳, 중소한 곳, 닦은 곳, 소성경을 고의 말은 사랑하지만의 뜻입니다.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 닦은 곳, 내가 사는 소성경을 내가 사랑하지만 여해무론, 여희다, 이별하다의 뜻이죠. 이별한다면 길삼배마저 다 버리고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울어곰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서경에 살고 있어요. 소성경 같은 말일 겁니다. 이곳은 나의 삶의 터전이에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난 이곳을 사랑한다, 고의 말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삶의 터전이야. 그제? 그 다음에 나는 여성이라서 뭘 하냐면 길쌈배를 짜고 있어요. 길쌈배는 옷감을 짜는 거라서 당시 여성들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뭐 좋다 나쁘다가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나쁘단 말 없으니까 좋은 건 모양이죠. 자, 삶의 터전과 내가 하는 일이 있어. 그런데 내가 너랑 이별한다면 차라리 다 버릴 수 있어. 사랑해 준다면 나는 너를 이거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삶의 터전과 내 일을 전부 다 버리고 널 따라갈 수 있어. 이런 것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님이 떠나가면 그냥 이 자리에서 슬퍼하고 마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울면서 나는 무조건 쫓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적극적인 이별의 거부가 있다. 나의 삶의 터전이나 내 일보다 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길쌈배는 옷감 짜는 것이니까 여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쌈배를 통해서 이 시의 화자가 여성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별거 없고요. 내 삶의 터전, 내 일 다 버리고 난 너를 따라갈 거야. 적극적인 이별의 거부가 보이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한 번밖에 안 적었습니다만 후렴구가 있죠.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연으로 갈 텐데요. 갑자기 2연은 어조가 확 바뀝니다. 바로 전전에서 적극적인 이별의 거부를 했는데 왠지 이것은 이별을 수용하는 것 같은 태도예요. 화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읽기 전에 여기 2연은 뭐랑 똑같냐면요. 정석가라고 하는 고려가요가 있어요. 정석가의 마지막 연하고 요 2연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추측하기로 이게 아까 구비문학으로 전해지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로 기록했다 그랬죠. 그죠? 기록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기록의 옥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견해가 또 있냐면 당시 고려시대에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구절이라고 보기도 해요.
당시 노래에서 우리도 지금 뭐 그 랩 같은 거 보면 Say Yo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유행하던 구절이라서 다른 노래에서 유행했던 것들을 차용해서 집어넣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서경불곡의 이연이 나중에 정석가를 공부하시게 되면 마지막 년과 똑같으니까 왜 똑같지?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글은 앞에 있는 1년과 3년에 비교했을 때 표현상의 특징이 비유와 상징이 매우 돋보인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이 상황은 이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둘이 이별한다라고 한들 기니야. 기는 끈이에요. 끈. 아마 여기서는 기니 인연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인연이야. 그치겠습니까? 즈문이 천년이죠.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신이야. 신은 뭐예요?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얘기를 퉁 쳐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영원한 사랑의 다짐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비록 이별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연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천년 동안 헤어져서 외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3년으로 갑니다. 3년이 좀 재밌는데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강이 하나 오르고 있어요. 이 강이 대동강이죠. 강이 있고 여기 지금 떠나는 님이 있고요. 보내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님이 여기 그냥 건널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배가 필요한 거예요. 화자 생각에는 만약에 이 배가 없었다면 님이 나를 떠날 수 없었을 텐데 쓸데없이 이 뱃사공이 나오는 바람에 님이 나를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뱃사공에 대한 원망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뱃사공은 얘 뭔 죄가 있어? 얘 일이잖아, 그죠? 사실 죄가 없는 놈이야. 그런데 님한테 직접적으로 원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뱃사공을 원망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떠나는 님에 대한 간접적인 원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앞부분을 읽어보고 진행을 해봅시다. 자, 대동강 넓은지를 몰라서. 자, 또 강이 나왔죠. 우리나라 고전시에서는 강은 항상 이별 혹은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공무도화에서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내어 놓았느냐 네 각시가 럼란디 음란하다의 뜻이에요. 사공의 각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공 네 마누라가 음란한지를 모르고 열배 떠나는 배에 실었느냐. 사공아 누구를? 우리님을 실었느냐. 사공아 요까지가 사공에 대한 원망이죠. 아무 죄도 없는 사공한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야. 속담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 있죠.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낀다. 뭐 그런 식으로 발상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원망해야 되는데 얘를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제3자를 원망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이 인물을 원망하는 이런 문장이 나오면 같은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각시가 없나냐. 네 마누라가 지금 집에서 바람 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나 잘 감시할 일이지 뭐하러 대동강에 나와서 떠나는 우리님을 배에 실어줬느냐라고 사공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뒷부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면 꺾을 것이다. 난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이 뭐냐면 다른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 자, 우리님은 대동강만 건너고 나면 반드시 다른 여자와 만나서 사귈 것이다. 자, 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다른 여자에 대한 질투심도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고전에서 여성하자가 이런 걸 보이는 건 거의 보지를 못할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여자예요. 자, 뒷부분에서 떠나는 님에 대해서 불신감과 혹은 질투심을 표현했습니다만 뭐가 없어요? 재회의 소망 같은 것은 이 글 속에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별의 시에서는 지금 상황 슬퍼하고요. 떠나는 거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고 대신 어느 순간 되고 났을 때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납시다. 재회의 소망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시에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부분에서 떠나는 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습니다만 다른 여자 만날 거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불신감과 혹은 질투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의 주제는요,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별의 슬픔 정도가 글의 주제가 될 텐데 선생님이 끝내기 전에 하나만 좀 잠깐 정리를 한번 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년을 봤더니 1년에서는 뭘 말하고 있었냐면 적극적인 이별의 거부를 얘기했죠. 네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는 너를 울면서 쫓아가겠다. 잘 들어보세요. 1년에서는 화자가 이별의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년이 되고 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어차피 헤어지는 거 헤어지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3년으로 가게 되면 자, 사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떠나는 님을 원망을 하고요. 님에 대한 불신감과 그 다음에 다른 여자에 대한 질투심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겁니다.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탈 수가 없지. 막 부정적이었다 갑자기 괜찮아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화자가 그냥 여성이다. 이렇게 보면 제일 처음에 이별의 슬픔을 얘기했어. 그러다가 여기서 이별을 수용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어. 대신 헤어지더라도 우리는 영원할 거야. 다시 여기서 떠나는 그 순간에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똑같이 이런 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물, 한 사람의 여성의 어떤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화자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르게 보는 경우가 그네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은 여성 하자가 이별에 거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는 남자가, 이건 남성 하자, 남자가 여자를 안심시키는 거야. 막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여성이 남자를 원망하는 거야. 요렇게 본다 그러면 요거는 화자의 교체가 있죠. 그죠? 뭐가 맞는지 모르죠. 해석이니까 어느 기준에 따르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 요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시험 보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고생했습니다.